철원 최전방의 살인적인 한낮 더위가 연병장을 끓는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코를 찌르는 것은 땀 냄새가 아니라 살타는 역겨운 악취입니다. 치지직거리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시퍼런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선글라스를 낀 대위 이동욱이 무자비한 손길로 아크 용접기의 토치를 십자가 형태의 철제 프레임에 가져다 댑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쇠가 묶여있는 이병 김준호의 등과 어깨 살가죽 위에서 지글거리며 타들어갑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처절한 비명이 연병장의 공기를 가릅니다. 끄악!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처박은 채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합니다. 이동욱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김준호를 보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포효합니다. 똑바로 봐라. 감히 한규태 중령님을 거스르고 첩자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오늘 이 건방진 새끼를 본보기로 이 철판에 영원히 박제해버릴 것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택시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차체는 요란하게 덜컹거렸고 에어컨조차 나오지 않는 실내는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니 어찌 보면 남루하기 짝이 없는 시골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색이 발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헐렁한 몸빼 바지,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낡은 운동화. 하지만 챙이 넓은 모자 아래 감춰진 그녀의 눈빛만큼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조망보다 더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서열 1위 합참의 이장 박미선 대장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마저 개인적인 급한 용무라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헬기 대신 낡은 택시를, 정복 대신 헌 옷을 택한 그녀의 손에는 땀으로 젖은 손수건이 꽉 쥐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거리며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들 면회 가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진짜 오지 중에 오지예요. 백골부대라나 뭐라나 이름부터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박미선은 대답 대신 창밖을 응시합니다. 멀리 위병소의 차단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심장이 군화 발소리처럼 쿵쿵거리며 가슴을 때립니다. 택시가 멈춰서고 뜨거운 열기가 확 끼쳐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위병소 앞. 그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기사에게 건네고는 비틀거리듯 차에서 내립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 하나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박미선은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노파에 불과합니다. 경멸 섞인 병사의 목소리가 고막을 긁습니다. 할머니, 면회 시간 다 끝나가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신분증이나 빨리 주세요.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내밉니다. 그녀의 진짜 신분증인 합참의 이장 신분증은 가방 깊숙한 곳 안주머니 속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들어선 면회소 건물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페인스 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시멘트 벽이 흉하게 드러나 있고 천장의 형광등은 수명을 다해 파리 날개 소리를 내며 깜빡거립니다.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찌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화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수 예산을 통째로 집어삼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참담한 광경입니다. 박미선은 삐걱거리는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면회실 입구인 철문으로 고정됩니다. 잠시 후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철문이 열립니다. 이병 김준호, 면회. 그 목소리와 함께 들어서는 인형을 본 순간 박미선의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씩씩하고 총기 넘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꽉 차 있던 전투복은 헐렁하게 남아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펄럭거립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 움푹 패여 퀭은 눈, 그리고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왼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뚝거립니다. 박미선은 비명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겹습니다. 아들 준호가 발견합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먼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도망치듯 박미선의 맞은편 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습니다. 박미선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 어린 바람처럼 새어나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니? 살은 왜 이렇게 빠졌어? 얼굴에 그 상처는 또 뭐고? 엄마의 손길이 닿자마자 준호가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뺍니다.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소매가 거친 손목 위로 시퍼런 멍자국들이 뱀처럼 칭칭 감겨있는 것이 보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봅니다. 갈라진 입술이 달달 떨립니다. 저 괜찮아요. 훈련하다가 좀 다친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입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박미선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것은 훈련의 흔적이 아닙니다. 집요하고 악랄한 폭력,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고문의 흔적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부대를 뒤집어 엎고 지휘관들의 목을 치고 싶은 충동이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를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실의 정적을 깨고 군화 발굽 소리가 똑딱 울려 퍼집니다. 느릿하고 거만한 발걸음, 껌을 짝짝 씹는 소리가 불쾌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박미선과 준호의 테이블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중사 최만식입니다. 그는 삐딱하게 선 채 박미선의 남루한 옷차림과 덜덜 떨고 있는 준호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갑니다. 최만식이 신고 있는 전투화 끝에 준호의 정강이를 퍽 하고 걷어찹니다. 억! 준호가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움츠립니다. 최만식은 씹던 껌을 혓바닥으로 굴리며 마치 벌레를 보듯 준호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존중도 군인으로서의 품격도 없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면회실의 공기를 더럽힙니다. 야, 김준호, 너 지금 각 안 잡냐? 엄마 왔다고 아주 긴장이 다 풀렸지?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준호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하려다 통증 때문에 휘청거립니다. 박미선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녀가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옵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아들이, 아니 나라를 지키러 온 귀한 청년이 이런 쓰레기 같은 자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박미선을 향해 고개를 까딱해 보입니다. 할머니,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애가 빠져도 너무 빠져서 우리 부대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박미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우리 준호가 몸이 좀 약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비굴한 사과를 들은 최만식은 콧방귀를 낍니다. 그는 박미선이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군화발로 툭툭 건드립니다. 그 안에는 아들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과 떡이 들어 있습니다. 최만식이 킬킬거리며 조롱을 퍼붓습니다. 몸이 약하긴 개뿔, 그냥 싹수가 노란 거지. 그리고 할머니, 이런 거 싸올 돈 있으면 애한테 용돈이나 좀 넉넉히 보내주지 그러셨어요. 보아하니 형편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쯧쯧.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눈치가 빨라야 하는데 이건 뭐 둘 다 답이 없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입니다. 준우의 얼굴이 치욕으로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하얗게 질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가 당하는 수모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최만식은 준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박미선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속삭입니다. 야, 김준호, 네 엄마 꼴을 봐라. 거지 새끼도 아니고 쪽팔리지도 않냐? 오늘 저녁에 화장실 바닥 혀로 핥아서 청소해라. 네 엄마가 싸온 저 싸구려 음식 냄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최만식은 다시 한번 준호의 허벅지를 니킥으로 가격하고는 낄낄거리며 뒷짐을 지고 멀어집니다.
면회 시간 5분 남았다. 빨리 끝내고 복귀해라. 그가 사라지자마자 준호가 무너지듯 테이블 위로 엎어집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입니다. 박미선은 황급히 아들을 끌어안으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더러운 면회실 바락을 적십니다. 준호가 쉰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합니다. 엄마, 제발 가세요. 빨리 가세요. 박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조금만 참아.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철문 쪽을 힐끔거립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밖에서 어떤 힘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지옥 같은 철원 땅에서 그는 그저 파리 목숨인 이병일 뿐이고 어머니는 힘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준호가 박미선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하듯 속삭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서 해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엄마가 있으면 나만 더 힘들어진다고요. 제발 그냥 가요. 저 사람들 비위 거스르면 나 진짜 죽어요. 아들의 비명 같은 거절,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이자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박미선은 입술을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들의 앙상한 손목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춥니다. 하지만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턱선은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진을 앞에 둔 장수의 서슬퍼런 결의입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짓밟힌 김밥과 떡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겪은 치욕의 증거이자 놈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입니다. 박미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연병장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누릅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충성, 의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박미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차갑고도 묵직한 분노만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지금 즉시 헌병대와 감찰팀 전원을 소집해. 그녀의 눈이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멀리 보이는 사단본부 건물을 노려봅니다. 내 아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내가 직접 그 지옥의 불을 꺼주지. 아니, 그 불로 놈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전화를 끊는 박미선의 뒤로 때마침 불어온 뜨거운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휘몰아칩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면회실로 돌아간 아들 준호가 이동욱 대위에게 끌려가 연병장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형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그녀가 보았던 그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진짜 불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면회실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더운 바람을 일으키지만 아들의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곰팡이 냄새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갑니다. 낡아 빠진 꽃무늬 문빼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 그곳에는 그녀가 서울에서부터 소중하게 품고 온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겉포장은 구겨졌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최고급 녹용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이 아닌 그저 아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응축된 물건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려 합니다. 투박한 손길이 아들의 멍든 손등을 스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늘게 떨립니다. 준호야, 이거라도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엄마가 어렵게 구했어. 준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뺍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며 면회실 구석을 지키고 있는 최만식 중사를 향합니다. 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호의가 불러올 끔찍한 후폭풍을. 하지만 박미선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한 모금이라도 먹이고 싶은 어미의 본능이 이성을 앞섭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다가옵니다. 바닥을 울리는 진동이 박미선의 낡은 운동화 밑창을 타고 전해집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 박미선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입니다. 최만식 중사가 짐승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야? 면회 규정 몰라? 외부 음식 반입 금지인 거 안 배웠어? 박미선이 고통을 참으며 말합니다. 그냥 보약입니다. 애가 너무 말라서. 최만식은 대답 대신 박미선의 손에서 상자를 거칠게 빼앗습니다. 종이 상자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면회실을 가릅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킁킁거립니다. 그가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칩니다. 보약? 웃기고 있네. 이 안에 마약이라도 숨겨온 거 아니여? 요즘 노인네들이 돈 몇 푼에 마약 운반색 한다더니 딱 그 꼴이구만. 박미선의 눈이 커집니다. 모욕감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건 내 아들 먹이려고. 하지만 최만식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진한 갈색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나와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적십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녹용 액기스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피비린내와 뒤섞여 기묘한 악취를 풍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만식은 자신의 군화발로 깨진 유리 조각과 약재가 뒤섞인 잔해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으드득, 으드득. 유리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박미선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는 마치 벌레를 죽이듯 집요하고 잔인하게 발을 비벼댑니다. 검붉은 임체가 그의 군화밑창에 찐득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킬킬거리며 말합니다. 아깝네, 아까워. 근데 어쩌나 반입 금지 물품이라 폐액이 처분하는 건데 꼬우면 사단장님한테 이르시던가. 박미선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짓밟힘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자 작아 보였던 그녀의 키가 제법 커 보입니다. 그녀는 똑바로 최만식의 눈을 노려봅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그녀의 눈빛, 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눈을 뜹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슬파런 기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이름이 뭐야? 소속하고 관등 성명 대. 최만식은 잠시 흠칫합니다. 이 총구석 할망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세에 본능적으로 위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합니다. 여기는 자신의 구역이고 눈앞의 여자는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자 그는 쪽팔림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포악해집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목에 핏대가 섭니다. 뭐? 관등성명? 이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눈을 불하려? 최만식은 그대로 박미선의 어깨를 힘껏 밀칩니다. 체중이 실린 거친 손길에 방심하고 있던 박미선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뜹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뒤로 크게 휘청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볼품없이 뒤로 넘어집니다. 쿠당탕. 그녀가 넘어진 곳은 하필이면 면회실 구석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 위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찌그러진 캔들이 담긴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국물이 박미선의 낡은 옷을 적십니다. 김치 국물과 라면 국물이 뒤섞인 오물들이 그녀의 어깨와 머리카락에 묻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합니다. 엄마! 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준호의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준호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오물을 뒤집어 쓴 어머니를 보며 오열합니다. 최만식은 쓰레기 더미에 처박힌 박미선을 내려다보며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울음소리처럼 면회실을 울립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주위 병사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소리칩니다. 야, 봐라, 꼴 좋네. 쓰레기는 쓰레기통 옆에 있어야지, 안 그래?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미선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얼굴을 들이밀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박미선의 얼굴에 튑니다. 이 미친 할망구야,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어디서 행패야? 그 꼬라지를 좀 봐라. 그지꼴을 하고 와서 유세는 츳츳. 부모가 이 모양이니 자식 새끼도 저 모양이지, 안 그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박미선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힘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이 무자비한 폭력과 멸시.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이,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최만식은 낄낄거리며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당장 안 꺼져? 3초 안에 안 사라지면 헌병대 불러서 무단 침입죄랑 공무집행 방해죄로 쳐넣어버린다. 알았어? 면회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병사들도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참상을 지켜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최만식의 폭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박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깨에 묻은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십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최만식은 그녀가 겁에 질려 온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닥을 짚습니다. 앙상해 보이지만 단단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바닥을 움켜쥡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미선이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기묘한 절제미가 서려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융기하듯 묵직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옷에 묻은 오물을 툭툭 텁니다. 더러운 국물이 튀어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가 벗겨져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최만식과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최만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을 걱정하던 애처로운 노인의 눈빛은 온데란데 없습니다. 그곳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절대적인 냉혹함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재판관, 아니 적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뽑아든 장수의 눈빛입니다. 박미선의 인매가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시퍼런 불꽃이 일렁입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최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뭐야? 그 눈깔은 더 맞고 싶어? 그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박미선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둡니다. 그녀의 손이 낡은 점퍼 안주머니로 향합니다. 최만식은 그녀가 또다시 구질구질한 지갑이나 꺼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투박하고 검은색 무광 재질로 덮인 안테나가 굵게 솟아있는 기계. 오직 군 수뇌부만이 소지할 수 있는 도청이 불가능한 비화통신 단말기, 일명 블랙폰입니다. 달그락. 단말기의 덮개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박미선의 엄지손가락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안 코드를 입력합니다. 액정 화면에 붉은색 글씨로 Secure Line Active JCS 체어맨이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최만식을 그리고 아들을 짓밟은 이 부대를, 더 나아가 썩어빠진 군대 전체를 응시할 뿐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 박미선은 쓰레기 더미 위에 꼿꼿이 선 채 손에 든 검은 단말기의 버튼을 하나하나 누릅니다. 삐, 삐, 삐. 적막한 면회실 공기를 가르는 전자음은 건조하고 날카롭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듣는 이들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최만식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기던 늙은 여자가 꺼내든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군용 최상위 보안 등급의 통신 장비. 그 위압적인 생김새에 그는 본능적으로 침을 꿀꺽 삼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박미선의 엄지가 마지막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공간에서는 수화기 너머로 가는 연결 신호음이 미세하게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대지 않습니다. 그저 턱끝을 치켜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상대방이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곳을 떠나 수십 킬로미터 밖에 군단 사령부를 꿰뚫어보고 있는 듯합니다. 같은 시각 제5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공기 위로 프로젝터에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깔립니다.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을 단 군단장 강도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그 주위로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도열해 있습니다. 이번 달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 오직 긴급 상황에서만 울린다는 붉은색 유선 전화기 옆에 놓인 검은색 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징, 징. 모든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립니다. 발신자 정보 제한. 하지만 이 라인으로 직통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강도진 중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를 중단시킵니다. 불길한 예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최대한 격식을 갖춘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통신 보안, 군단장 강도진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1초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 짧은 침묵은 강도진의 심박수를 빠르게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평생을 군에 바치며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건조하고 낮지만 천둥보다 무거운 음성. 강 중장, 나다. 강도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을 내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얼굴로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식은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합참의장님, 충성, 아니 이 보안 라인으로 어떻게? 박미선은 그의 인사를 받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더러운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갑게 그리고 묵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의전은 집어치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군단 사령부 회의실의 참모들은 사색이 된 군단장의 표정을 보며 얼어붙습니다. 천하의 강도진 중장이 전화 한 통에 저토록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미선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 한복판에서 눈앞에 서 있는 최만식 중사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 위치는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 면회실이다. 수화기 너머 강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합참 의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최전방 3사단 면회실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입력되지 않습니다. 당황한 강도진이 더듬거집니다. 그곳에는 어인일로 사전에 방문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만. 박미선이 말을 자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살기가 전파를 타고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듭니다. 강도진. 그녀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도진의 무릎이 휘청거립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다. 그리고 내 옷에는 자네 부하들이 쏟아부은 김치 국물과 오물이 묻어있지. 강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합참 의장의 아들이 3사단에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거니와 그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의장 본인이 봉변을 당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수화기를 놓칠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톤을 낮춥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더할 나위 없이 공포스러운 어조입니다. 내 아들이 1급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며 고문을 당하고 있었더군. 자네가 자랑하던 그 무적 백골부대에서 말이야. 강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변명의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 수뇌부 전체를 뒤흔들, 아니 자신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대사건입니다. 박미선이 마지막 통첩을 날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시계 봐라. 강도진은 황급히 손목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박미선은 면회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준다. 강도진이 숨을 들이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면회실과 사령부 회의실 양쪽을 동시에 강타합니다. 10분 안에 헬기 타고 내 눈앞으로 튀어와. 만약 10분하고도 1초가 더 지체된다면 자네는 옷 벗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아니, 옷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군사법정 최고형이 뭔지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뚝, 전화가 끊깁니다. 끊어진 신호음이 강도진의 귀에 멍하니 울립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1초간 굳어있다가 이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칩니다. 헬기! 당장 헬기 띄워! 지금 당장! 평온하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합니다. 강도진은 쓰고 있던 정모를 집어던지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항공대 연결해! 3, 4단 백골부대 연병장으로 직행한다! 최고 속도로! 호익이 필요 없어! 단독으로 간다! 1분 1초라도 늦으면 다 죽는 거야! 알았어? 다 죽는다고! 그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참모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치며 뛰어다닙니다. 군단 전체에 진돗개 하나에 준하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다시 3, 4단 면회실. 박미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단말기에 폴더를 닫습니다. 탁! 경쾌한 마찰음이 정적을 깹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멍청하게 서 있는 최만식 중사를 바라봅니다. 최만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봅니다. 군단장, 헬기, 합참의장, 방금 자신이 들은 단어들이 현실인지 아니면 이 미친 노인네의 과대망상인지 구분하려 애씁니다. 그는 애써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참, 나원 아주 쇼를 하시는구만. 전화기 장난감 가지고 혼자 연극해? 군단장, 헬기, 당신이 합참의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 미친 할망구야. 그의 조롱에도 박미선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러워진 소매를 걷어올리며 손목에 찬 낡은 전자시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지기, 하지만 최만식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서늘하게 중얼거립니다. 9분 30초 남았군.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피 묻은 입가를 닦아줍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사자 같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따뜻하고 슬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청소 좀 해야겠다. 그녀의 말끝에 담긴 청소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지 멀리서 희미하게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점점 더 크고 거대하게 면회실을 향해 다가옵니다. 면회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 속의 수명이 얕게 일렁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낡은 알루미늄 창틀 전체가 귀괴한 비명을 지르며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최만식 중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두두두두 하는 소리는 이제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바뀌어 면회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며 땅을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면회실 각 연병장에 서 있던 위병들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대낮의 태양을 집어삼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태풍급의 하강풍입니다. 연병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천막들이 종이장처럼 찢겨 하늘로 솟구칩니다. 쇠로 된 지지대가 힘없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바닥을 뒹굽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시야를 가립니다.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칠흑 같은 검은색 기체 3대가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냅니다. UH-60 블랙호크,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헬기가 아닙니다. 선두에 선 헬기의 기수 부분에는 붉은색 바탕에 별 4개가 선명하게 막힌 성판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대장, 사성장군,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탑승기입니다. 최만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팁니다. 헬기가 채 착륙하기도 전 지상 1m 높이에서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거칠게 열립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광풍 때문에 눈조차 뜨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문에서 뛰어내리는 인물들을 본 순간 최만식의 심장은 멈추는 듯합니다. 가장 먼저 흙바닥에 군화발을 디딘 난자는 군단장 강도진 중장입니다. 그 뒤를 이어 사단장인 소장이 그리고 헌병대장이 줄줄이 뛰어내립니다. 평소라면 의전 차량을 타고 느긋하게 순시를 돌았을 그들이 지금은 마치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신병들처럼 사색이 되어 달리고 있습니다. 강도진 중장의 정모가 바람에 날려 벗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모자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그는 흙먼자를 뒤집어 쓰며 면회실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것 같지만 다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10분, 그녀가 말한 시간은 절대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면회실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박미서는 여전히 낡은 촌부의 옷차림을 한 채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강도진 중장은 문턱을 넘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깔린 흙모래가 무릎을 찔러오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단장과 참모들도 일제히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면회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웁니다. 강도진 중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충성, 군단장 중장 강도진, 합참회장님의 명을 받들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뒤이어 사단장과 참모들의 복창 소리가 면회실을 울립니다. 최만식 중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립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합참 의장? 자신이 방금 밀치고 욕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저 초라한 노인네가 대한민국 군대 서열 1위, 50만 국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현실감이 사라집니다. 눈앞의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흐릿해집니다. 박미선이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낡은 몸빼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지만 그녀가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산이 솟아오르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봅니다. 9분 52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 무미건조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냅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릎 꿇고 있는 장군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번뜩입니다. 강중장. 강도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예, 의장님. 박미선은 턱끝으로 구석에 멍하니 서 있는 최만식을 가리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물건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군. 내 아들이 간첩이라던가 그리고 나보고는 미친 할망구라고 하더군. 강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최만식을 노려봅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최만식은 이미 10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박미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낡은 고무신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마치 군화발 소리보다 더 무겁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먹을 약을 밟아 으깨고 나를 쓰레기 더미에 처박았지. 자네 부대 교육훈련 지침에 민간인 폭행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었나? 강도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미선은 코웃음을 칩니다. 책임, 물론 져야지.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 청소부터 해야지. 그녀의 시선이 다시 최만식에게 꽂힙니다. 최만식은 이제야 정신이 든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게 아니라. 최만식의 입에서 비굴한 변명이 흘러나오기 전에 박미선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헌병대장. 뒤쪽에 무릎 꿇고 있던 헌병대장이 버리떡 일어납니다. 예, 대장님. 저 쓰레기 당장 치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저 입에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토해내게 만들어. 단어 하나라도 빠뜨리면 자네가 대신 영창 갈 줄 알아. 박미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최만식의 양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으악!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만식의 비명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우지만 박미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헌병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최만식을 질질 끌고 나갑니다. 바닥에 그의 군화 자국이 길게 끌립니다. 최만식이 끌려나간 후 면회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강도진 중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는 박미선이 당장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기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들, 김준호의 찢어진 군복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단순한 구타 흔적이 아닙니다. 살이 타들어간 흔적, 기하학적인 모양의 화상 자국.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이것은 일개 중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부대 내에서 이런 고문이 자행되는데 지휘관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니, 묵인했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냅니다. 지금은 엄마로서 울 때가 아닙니다.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심판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박미선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까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짐승을 사냥하려는 맹수의 눈으로 강도진 중장과 사단장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강 중장. 예, 의장님. 헬기 시동 꺼. 강도진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듭니다. 예, 바로 후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박미선이 차갑게 웃습니다. 아니, 오늘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다. 그녀는 주변의 참모들을 둘러보며 나직하게 선언합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 놈들까지 모조리 찾아내기 전까진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나가.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한기에 장군들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사단장실 비워. 그곳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쓴다. 그리고 헌병대 전 병력 비상 소집해. 오늘부로 백골 부대는 적으로 간주하고 작전을 시작한다. 박미선은 쓰러진 아들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힘겹게 눈을 떠 엄마를 바라봅니다. 준호야, 엄마가 말했지, 청소한다고. 그녀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면회실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박미선이 아들을 부축한 채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멈춰선 헬기의 로터가 천천히 돌아가며 그녀의 등 뒤로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무릎 꿇은 장군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터주며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이제 진정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의무대 침상 위 하얀 시트는 금세 붉은 핏물로 얼룩져갑니다. 찢어진 군복을 가위로 잘라내는 의무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서걱, 서걱, 천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박미선 대장은 그 옆에 조각상처럼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의 등, 그 처참한 살가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용접기로 찢어진 십자가 모양의 화상, 진물이 흐르고 살이 녹아내린 그 참혹한 흔적은 마치 그녀의 심장에 직접 낙인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의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뗍니다. 관절 부위 인대가 손상되었고 타박상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등 쪽의 3도 화상은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박미선의 주먹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옵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이 부대를 불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이성의 끈을 맹렬히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해야 합니다. 지금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다친 새끼를 돌보는 어미여야 합니다. 그녀가 의무관을 내보내려는 듯 손짓하려던 찰나 침상 위에서 가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김준호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 사이로 총기 어린 눈동자가 빛납니다. 박미선은 황급히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그녀의 손바닥을 적십니다. 준호야,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아들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깁니다.
헬기가 대기 중이야. 서울로 가자.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곳에는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게 해주마. 전역 명령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박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빼내는 것,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복수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김준호의 손이 엄마의 소매를 꽉 움켜줍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박미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고통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소리니? 여기 더 있다가는 네가 죽어. 엄마는 널 잃을 수 없다. 준호가 고개를 저으려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최만식 중사는 꼬리일 뿐이에요. 박미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녀가 몸을 더 낮춰 아들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준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환자의 눈이 아닌 적진 깊숙한 곳을 정찰하고 돌아온 척후병의 눈빛입니다. 제가 왜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제가 어리거리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안 될 걸 봤기 때문이에요. 의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군화 발소리마저 차단된 듯 정막이 흐릅니다. 지난달 야간 경계근무 때였어요. 탄약고 뒤편 폐창고, 대위 이동욱과 중령 한규태가 있었어요. 박미선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대대장과 중대장급 간부들의 이름입니다. 트럭이 와 있었고 그들은 박스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무기였어요, 엄마. K2 소총 부품, 그리고 야간 투시경들. 장부에 적히지 않은 잉여물자라고 했지만 분명히 외부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박미선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끼칩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닙니다. 군수품 횡령, 그것도 전방부대에서 무기를 밀매하는 중범죄입니다. 준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습니다. 그들이 거래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단의 작전 구역 지도, 지뢰 매설 위치가 담긴 데이터, 그것까지 넘기려고 했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박미선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증거는 기록해둔 게 있니?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제 머릿속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 기억력. 그렇습니다. 김준호는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찍어내는 직관적 기억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거래장부의 숫자, 트럭의 번호판, 거래자의 얼굴 다 기억해요. 하지만 물증이 없어요. 제가 나서면 그들은 모든 걸 은폐할 거예요. 이미 눈치채고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최만식을 시켜서 저를 괴롭힌 건 제가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경고였어요. 자살로 위장해 처리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준호의 소나귀 힘이 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나가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예요. 최만식 하나 던져주고 증거를 다 없애고 잠적하겠죠. 그러면 영영 못 잡아요. 박미선은 입술을 깨멉니다.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그녀가 권력을 휘둘러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순간 진짜 몸통들은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로서의 본능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 위험한 곳에 아들을 다시 두라고? 안 된다. 너무 위험해. 네가 다치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엄마, 준호가 박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박미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젊은 시절 자신의 눈빛과 꼭 닮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2등병 김준호입니다. 합참의 의장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그들의 눈이 될게요. 준호야, 저를 미끼로 쓰세요. 엄마가 그냥 화난 학부모처럼 최만식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척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안심할 거예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냥 똥 밟았네 하고 다시 기어 나오겠죠. 그때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게요. 박미선은 침묵합니다. 의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아들을 사지에 남겨두는 작전. 하지만 이것만이 썩은 환부를 도려낼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약속해라. 절대로 다시는 다치지 않겠다고.
준호가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가 군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칩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철혈의 합참의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들어와. 그녀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의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강도진 중장과 사단장 그리고 헌병대장이 우르르 들어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박미선은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기는 의무실을 압도합니다. 상황 보고해. 사단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앞으로 나섭니다. 예, 현 시간부로 최만식 중사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헌병대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그만. 박미선이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최만식, 그놈 하나로 끝낸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장군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귀를 의심하는 표정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인두로 지져지는 고문을 당했는데 고작 중사 한 명 처벌로 끝내겠다고? 강도진 중장이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의장님, 그게 무슨 배후를 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대 전체를 뒤져서라도. 내 말 못 들었나? 조용히 덮고 싶다고 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 연기력이 더해집니다. 지쳐 보이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 내 아들이 여기서 더 험한 꼴 당하는 거 원치 않아. 소문나면 내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합참의장 아들이 왕따나 당하고 고문이나 당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나. 장군들이 서로의 윤치를 살핍니다. 그들은 박미선의 말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봐 사건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모성애. 그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최만식은 영창 보내고 적당히 전역 조치해. 그리고 내 아들은. 박미선이 잠시 멈칫하더니 뒤에 누워있는 준호를 곁눈질로 바라봅니다. 치료받는 대로 원대 복귀시킨다. 예? 사단장이 기겁하며 소리칩니다. 의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령부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시거나. 박미선이 책상을 쾅 내려칩니다. 묵직한 소리가 의무실을 울립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특별 대우는 없다. 남들하고 똑같이 내무반 생활하게 해. 단, 오늘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 그리고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진 중장의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납니다. 그때는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나.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 연금 한 푼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까야.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차려 자세로 복창합니다. 그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독한 여자, 제 자식보다 명예가 중요한 여자라고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미선이 노린 것입니다. 그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것. 박미선은 뒤를 돌아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눈을 감은 채 자는 척하고 있지만 이불 밖으로 나온 엄지손가락이 살짝 움직입니다. 모자간의 은밀한 신호. 준비됐어요, 엄마? 박미선은 애써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킵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획 몸을 돌려 의무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철수한다. 그녀의 명령에 수행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의무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멀리서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금 고막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거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박미선은 어둠 속에 잠긴 백골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봅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막사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살을 태운 악마들이 그리고 국가를 갉아먹는 쥐새끼들이 숨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헬기에 올라타며 수엔 비서에게 나직하게 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정보사령부 특수팀 대기시켜. 그리고 감청영장 내 직권으로 발부한다. 오늘 밤부터 이 부대에서 나가는 모든 통신 하나도 빠짐없이 엿들어. 비서가 놀란 눈으로 끄덕입니다.
그리고 놈들이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까지 기다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헬기가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지상에 남겨진 불빛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 작은 불빛 속에 상처 입은 어린 사자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자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등에 업은 가장 위험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박미선은 창밖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줍니다. 조금만 참아라, 준호야. 엄마가 곧 다시 올게. 그때는 이 산 전체를 저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어둠 속에서 헬기가 사라지고 다시 부대에는 정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걸레와 낡은 리놀륨 바닥을 훔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대대장실을 채웁니다. 쓱, 쓱, 규칙적이고 건조한 마찰음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등병 김준호의 귓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복도 끝 행정반에서 들려오는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 당직사관이 홀짝이는 믹스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건물 밖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까지. 준호의 청각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모든 진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니다. 등 뒤에 새겨진 십자가 모양의 화상 자국이 옷감에 쓸리며 끔찍한 고통을 쏘아 올립니다. 살이 타들어가던 그날의 기억이 신경을 타고 올라오지만 준호의 눈동자는 고통으로 흐려지는 대신 차가운 기계처럼 푸르게 빛납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은 그를 깨어있게 만드는 연료일 뿐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쳐집니다. 째깍, 째깍. 오후 2시 15분. 한규태 중령은 사단본부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복귀까지 예상 소요 시간 45분. 악마 같은 이동욱 대위는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준호는 들고 있던 대걸레를 벽에 기대어 놓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중령의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닦여있는 검은색 가죽 책상. 그 위에는 최신형 군용 노트북이 잠든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한 중령 특유의 싸구려 스킨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폐부로 들어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지만 참아냅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노트북 덮개를 엽니다. 검은 화면이 켜지고 암호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커서가 깜빡이며 침입자를 조롱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다릅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일 전의 기억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재생됩니다. 행정병에게 고함을 치며 급하게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 중령의 모습, 그의 굵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지나갔던 그 찰나의 순간, 준호는 당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얼차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 스쳐 지나간 그 0.5초의 잔상은 그의 뇌리 속에 고해상도 사진으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망설임은 없습니다. 그의 가늘고 상처 입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고 신속하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닙니다. 타닥, 탁, 타다닥. 블루 언더바 스컬 1988.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잠시 후 접속 승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준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코파이 봉지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초코파이 대신 엄지손톱만한 초소형 리더기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박미선 대장이 면회 때 몰래 쥐어주고 간 국방부 정보사령부 특수제작 칩입니다. 그는 노트북 측면 포트에 칩을 삽입합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일반적인 군사기밀 폴더들은 무시합니다. 그가 찾는 것은 한 중령이 목숨처럼 아끼는 장부입니다. 준호의 시선이 화면을 훑습니다. 작전 계획, 부대 관리, 진급 심사, 평범한 폴더들 뿐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속지 않습니다. 너무 뻔해.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돼지는 먹이를 깊숙한 곳에 숨기지 않아.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두지. 그는 시스템 폴더 깊숙한 곳, 시스템 32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천 개의 시스템 파일들 사이에 위장된 놈이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확장자가 이상한 파일 하나를 찾아냅니다. 드라이버 _config update.hwp. 파일명은 드라이버 업데이트 파일처럼 보이지만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텍스트 파일이 500MB나 될 리가 없습니다. 준호가 파일을 실행하려 하자 다시 한번 암호창이 뜹니다. 이번에는 2차 보안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중령의 책상 달력, 그가 자주 중얼거리던 숫자들, 그리고 그의 딸 생일, 모든 데이터를 조합해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0825 아니야. 7701 아니야.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중령이 골프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뒤로 보이는 골프카트에 적힌 번호, 그리고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 인생의 홀인원이라는 단어.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입니다. 홀 _in _18 빙고. 화면 가득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준호의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 K2 소총 부품 300개 폐기 처리 위장, 밀반출, 업체 대성 실업. 1월 12일 유류 50드럼 훈련 소모 처리, 현금화, 입금, 차명 계좌 3. 2월 20일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자재비 횡령, 리베이트 40%. 그리고 리스트의 맨 아래 붉은색 글씨로 적힌 항목이 준호의 심장을 먹게 만듭니다. 5월 1일 불량 방탄조끼 2,000벌 납품 승인, 뇌물수수 5억 원. 준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방탄조끼, 바로 지난주 사격 훈련 때 동기가 입었다가 파편에 뚫려 부상을 입었던 그 조끼입니다. 놈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5억 원과 맞바꿨습니다.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복사 시작. 준호가 키보드를 누르자 화면 중앙에 진행바가 나타납니다. 데이터 복사 중 10%, 15%. 속도가 느립니다. 파일에 걸린 다중 암호화를 풀면서 복사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저벅, 저벅.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화 소리. 한 중령의 걸음걸이는 아닙니다. 그는 좀 더 가볍고 빠르게 걷습니다. 이 육중하고 위압적인 발소리의 주인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동욱 대위.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십자가 화상이 욱신거리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복사 중 65%, 70%.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행정반 병사들이 충성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대장실까지는 불과 10m. 야, 김준호 어디 갔어? 이동욱의 걸걸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대대장실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는. 청소를 하는 거야? 자는 거야? 문손잡이를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준호의 귓가를 때립니다. 88%, 90%. 제발, 제발. 준호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벅, 저벅, 쿵.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끼익 하는 금소금이 신경을 긁습니다. 99%, 100% 복사 완료. 준호는 번개처럼 마이크로 SD카드를 뽑아 입안에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덮개를 닫으려던 찰나 화면이 꺼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강제 종료를 시키고 동시에 바닥으로 몸을 던집니다. 쾅!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동욱 대위가 들어옵니다. 야, 김준호! 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걸레를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입니다. 마치 청소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이병, 김, 준, 호! 청소 중입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호흡을 조절합니다. 입안에 든 작은 칩이 혀 밑을 찌릅니다. 이동욱이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옵니다. 땀에 젖은 전투복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그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상을 쓱 훑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지 않자 흥미 없다는 듯 혀를 찹니다. 청소는 제법 하네. 쥐새끼 같은 놈이. 이동욱이 준호의 주위를 빙빙 돕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그러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노트북에 머뭅니다. 어?
이동욱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트북 본체에 손등을 갖다 댑니다. 준호의 숨이 턱 막힙니다. 방금 전까지 하드디스크가 맹렬하게 돌아갔습니다. 분명 열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동욱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뜨끈해? 대대장님 나가신 지가 언젠데? 침묵. 숨 막히는 정적이 방안을 채웁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습니다. 준호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어머니의 계획도, 복수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이동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봅니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너. 이동욱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여기서 뭐 했어? 준호는 침을 삼킬 수도 없습니다. 혀 밑에 칩이 들킬까봐. 그는 최대한 멍청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입니다. 네? 바닥 닦고 책상 닦았습니다. 책상을 닦아? 그래서 노트북이 뜨거운 거야? 이동욱이 비웃으며 준호의 턱을 장갑 낀 손으로 거칠게 잡아 올립니다.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버린다고 했지. 그때였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의 냉각팬이 멈추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동욱의 의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만질 줄 아냐? 이동욱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덜컥 외려앉습니다. 정보부대 출신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된다면, 그가 컴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준호는 눈을 질끈 감고 가장 비굴한 목소리를 짜냅니다. 저는 독수리 타법밖에 모릅니다. 입대 전에도 게임방 한번 안 가봤습니다. 하, 찐따 새끼. 이동욱이 준호의 턱을 획 밀쳐버립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긴 니놈 꼬라지를 보면 엑셀은커녕 타자 연습이나 제대로 하겠냐.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감사합니다. 준호는 도망치듯 대걸레와 양동이를 챙겨 문 쪽으로 향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잠깐. 이동욱의 목소리가 준호의 발목을 잡습니다. 준호가 멈칫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너 주머니에 뭐냐? 준호의 심장이 멈춥니다. 건빵 주머니. 아까 칩을 꺼냈던 초코파이 봉지를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빈 봉지지만 부피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동욱이 성큼성큼 다가와 준호의 건빵 주머니를 거칠게 뒤집니다. 바스락. 빈 초코파이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동욱이 바닥에 떨어진 봉지를 내려다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거지 새끼. 쓰레기통 뒤져서 처먹었냐? 아휴, 냄새나는 새끼. 그는 군홧발로 초코파이 봉지를 지시겨버립니다. 나가. 내 눈에 띄지 말고 화장실 청소나 해.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냅니다. 폐가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등병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입안에 든 칩을 혀로 굴려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입천장을 찔러 피맛이 배어나오니다. 비릿한 피맛. 그것은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준호는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꾀죄죄하고 멍든 얼굴. 하지만 그 너머에는 백골부대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을 입에 문 냉혹한 사냥꾼이 서 있습니다. 기다려라. 이 칩 하나가 너희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 준호는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의 그림자가 복도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부활하듯 고문받던 이등병은 심판자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고르던 준호의 귓가에 복도 끝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묵직한 군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 그것도 아주 급하고 거칠게 다가오는 발소리입니다. 쾅! 화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벽에 처박힙니다. 그 충격으로 천장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악귀 같은 형상을 한 이동욱 대위와 무장한 헌병들이었습니다. 이동욱의 손에는 아까 준호가 닦았던 그 노트북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준호의 멱살을 잡아올립니다.
감히 내 눈을 속여? 로그 기록이 남는 줄도 모르는 멍청한 새끼가! 준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눈앞이 번쩍거립니다. 혀 밑에 숨겨둔 칩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뻔했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입을 다뭅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준호의 팔을 뒤로 꺾습니다.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준호는 비명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올 것이 왔을 뿐입니다. 이동욱이 준호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끌고 가, 연병장으로, 본복이다. 한낮의 태양은 자비 없이 철원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백골부대 연병장 한가운데 기괴한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굵은 철근들을 엉성하게 용접해 만든 거대한 T자형 십자가입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 외곽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질림이 역력합니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중앙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침묵만이 감도는 연병장에 자갈을 긁으며 끌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질질 끌려온 준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철근 십자가 앞에 내던져집니다. 뜨겁게 달궈진 흙바닥이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피부를 지저댑니다. 단상 위에는 한규태 중령이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준호를 내려다봅니다. 확성기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여기 있는 이 쓰레기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 기밀을 빼돌려 적에게 넘기려 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동요가 일었지만 한규태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다시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한규태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부대에 쥐새끼가 숨어들었다. 외부에서 심어놓은 뿌락치인지 아니면 돈에 눈이 먼 배신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 너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규태의 눈짓에 헌병들이 준호를 일으켜 철근 십자가에 밀착시킵니다. 이미 태양열기를 머금어 뜨거워진 철근이 등에 닿자 준호는 이를 악물어 신음을 삼킵니다. 굵은 케이블 타이가 준호의 손목과 발목을 철근에 단단히 결박합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름 끼치는 기계음이 고요를 찢습니다. 치... 이동욱 대위가 한 손에 휴대용 아크 용접기를 들고 다가옵니다. 용접기 끝에서 푸른 불꽃이 튀며 위협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용접면을 쓰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그 몸짓에서는 살인적인 흥분이 느껴집니다. 이동욱이 용접기 토치를 허공에 몇 번 휘두르자 시퍼런 불꽃이 뱀의 혀처럼 날름노립니다. 용접면 너머 둔탁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침 내놔. 어디에 숨겼어? 준호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노려봅니다. 입안의 칩은 여전히 혀 밑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뱉어내는 순간 증거는 사라지고 자신은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준호가 대답 없이 침을 뱉어버리자 이동욱의 어깨가 분노로 들썩입니다. 이 독한 새끼가. 치지직. 이동욱이 용접 토치를 준호의 머리 바로 옆 철든 프레임에 갖다 댑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섬광이 터져나옵니다. 철과 철이 녹아붙는 끔찍한 소음이 고막을 찢습니다. 단순히 철근을 용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씨 3000도가 넘는 아크 불꽃이 튀어 준호의 뺨과 목으로 쏟아집니다. 불똥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준호는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결박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뜨거운 철근이 등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동욱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치를 천천히 움직이며 준호의 귀 바로 옆에 있는 철근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달궈진 쇳물이 뚝뚝 떨어지며 준호의 어깨에 깃을 태웁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 오른쪽 뺨의 피부가 붉게 익어갑니다. 이동욱이 용접면을 위로 젖히며 땀에 젖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말 안 해? 좋아. 그럼 이 철근이랑 네 놈을 영원히 하나로 만들어주지. 네 뼈에다가 이 십자가를 용접해버릴 테니까. 그는 다시 용접면을 내리고 이번에는 토치를 준호의 옆구리 쪽 철근으로 가져갑니다.
철근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 열기가 군복을 뚫고 옆구리에 살을 굽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고통이 뇌를 하얗게 태웁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준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참아냅니다. 여기서 비명을 지르면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해주는 꼴입니다. 어머니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 중 몇몇은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그러나 한규태 중령은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보듯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한규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대위, 너무 시간 끌지 마. 점심 먹으러 가야 하니까 그냥 다리부터 찢어버려. 그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동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토치의 출력을 높입니다. 우뭉거리는 기계음이 더 커집니다. 그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 정말로 준호의 다리를 노리고 토치를 내립니다. 준호의 의식이 가물거립니다. 탈수와 고통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니, 끝낼 수 없습니다. 놈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단순한 정보부대 쥐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무기가 칩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고 발끝에 감각을 집중합니다. 군화, 낡고 해진 군화. 하지만 그 밑창에는 어머니 박미선 대장이 직접 심어준 국방부 최고 등급의 비상 송신기가 들어있습니다. 결박된 발목을 비틀어 왼쪽 군화의 뒤꿈치를 오른쪽 군화의 앞코에 정확한 각도로 맞댑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길게 딸깍, 딸깍, 꾹.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빛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위성신호가 대기권을 뚫고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에 붉은 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지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동욱의 용접 토치가 준호의 허벅지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바지를 태우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칩, 어디 있어? 이동욱의 고함 소리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립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이동욱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눈빛에 이동욱이 순간 멈칫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쥐새끼의 눈이 아닙니다. 사냥감을 누려보는 맹수의 눈입니다. 준호가 쩍 갈라진 앱술을 억지로 떼어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명확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먼 천둥 소리 같았지만 순식간에 거대해져 연병장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두두두두두두.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한규태 중령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동욱이 토치를 든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것은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AH-60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편대, 그 뒤를 이어 UH-60 블랙호크 기동 헬기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로터 바람이 연병장에 거대한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도열에 있던 병사들이 휘청거리고 한규태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갑니다.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중앙 준호의 바로 앞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을 시작합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며 로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로프보다 먼저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분노에 찬 여성의 목소리가 백골부대의 하늘을 지배합니다. 전 병력 동작 그만! 지금 이 시간부로 제3보병사단 지휘권을 박탈한다. 무장 해제하고 전원 무릎 꿇어.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엄의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군을 통솔하는 합참의장의 피 끓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철근에 묶인 준호의 입가에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왔다. 이동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용접 토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마른 풀의 옴저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B2 벙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거대한 디지털 상황판 위로 전방 지역의 경계태세 현황이 푸른색 점들로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박미선 합참의장은 상석에 앉아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오직 발표자의 목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려오던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삑, 삑, 삑.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쏠립니다. 평화롭던 푸른 지도 위 강원도 철원 지역 제3보병사단 주둔지 한복판에 삐빛보다 붉은 점 하나가 맹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나 오작동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합참의장 직계 가족 혹은 국가 최고 등급의 VIP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활성화되는 코드 블랙. 의장님, 3사단 백골부대 연병장 좌표에서 긴급 조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식별 코드는 상황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 뒤에 이어질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한 채 박미선 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발신된 것인지.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국가 안보를 논하던 냉철한 전략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호랑이의 살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박미선 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육중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꽉 쥔 주먹 안에서 볼펜이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지옥의 문을 여는 듯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군 비상대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즉각 출격한다. 참모총장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의장님, 707은 대테러 부대입니다. 일개 4단 내의 문제라면 헌병대를 먼저. 닥쳐. 박미선의 일갈이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상황판의 붉은 점을 노려보며 씹어뱉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병사가 지금 저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헌병, 감찰, 그런 미지근한 절차는 필요 없다. 놈들은 감히 합참의장의 아들을 건드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정의를 짓밟은 것이다. 그녀가 헬멧과 방탄조끼를 챙겨들며 출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녀의 뒤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소리칩니다. 항공작전사령부 연결해. 가용 가능한 모든 공격 헬기 띄워. 목표는 3사단 연병장이다. 지금 당장. 박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고통받고 있을 아들 준호의 얼굴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준호야. 엄마가 가고 있다.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러. 다시 시점은 강원도 철원 3사단 연병장. 하늘을 뒤덮은 아파치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동욱 대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저 거대한 살상 병기들이 고작 저 냄새나는 이등병 하나 때문에 왔을 리 없다고, 이것은 훈련이거나 착오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용접 토치의 불꽃이 다시금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이동욱이 광기 어린 눈으로 준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 목청이 터져라 질러야 했습니다. 슈하지 마. 어디서 헬기 소리 좀 난다고 네가 살 것 같아? 넌 여기서 죽어. 내 손에 죽는다고. 그가 토치를 준호의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준호의 속눈썹을 태울 듯 일렁거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불꽃 너머 헬기에서 내려오는 로프를 응시했습니다. 이동욱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팔을 뻗으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앙!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동욱의 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용접 토치의 가스관이 정확히 명중되어 폭발하듯 튕겨나간 것입니다. 으악! 이동욱이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토치는 바닥에서 팽이처럼 돌며 제멋대로 불을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호버링 중인 UH-6 블랙호크 헬기의 열린 문틈 사이로 707 특임단 저격수의 검은 총구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 상공,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정확히 손에 든 물체만을 타격한 신기에 가까운 사격 솜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을 시작으로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슈슉슉.
수십 개의 로프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소총을 견착하고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3사단 병력과 단상을 포위했습니다. 수백 개의 레이저 포인트가 한규태 중령과 이동욱 대위의 이마, 가슴, 심장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전원, 무장 해제, 움직이면 사살한다, 반복한다, 움직이면 즉시 사살한다.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경고방송에 겁에 질린 병사들이 들고 있던 K2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 뒤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 가장 거대한 블랙호크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대한 모래바람 속에서 헬기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걷히며 드러난 그 실루엣에 한규태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낡은 몸빼바지를 입은 힘없는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빳빳하게 날이 선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 달린 휘황찬란한 약장들, 허리에 찬 권총과 허벅지의 단검, 그리고 무엇보다 베레모 중앙과 양쪽 어깨에서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계급장, 4개의 별, 대장, 합동참모의장 박미선이었습니다. 그녀가 뚜벅뚜벅 걸어올 때마다 연병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최정예 경호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패기 앞에선 그들조차 배경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쓰러져 뒹구는 이동욱과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만식 중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나, 십자가 형틀에 묶여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호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동자가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로서의 눈물보다 지휘관으로서의 분노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엄지로 조심스럽게 닦아내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준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대장님.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단단했습니다. 박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어서 미안하다. 보고해라, 김준호 이병. 이 상황에서 보고라니 주변의 병사들은 의아해했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부대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문에 시달린 몸이었지만 그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한 번 본 것은 사진을 찍듯 뇌리에 박아버리는 그의 천재적인 능력이 발휘될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한규태 중령을 향했습니다. 보고합니다. 3사단 22연대 1대 대장 중령 한규태, 군수품 횡령 및 불법 무기 밀매. 준호의 입에서 숫자들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야간 전술 훈련을 가장하여 5.56mm 단약 5만 발 반출, 장부 조작. 2023년 6월 20일 대대 식자재 납품업체 청솔 유통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입금 계좌 스위스 UBS 은행 계좌번호 880-19934 예금 주명 한규태의 처남면인 이석진. 한규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비밀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장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만, 닥쳐, 저 새끼 입 막아. 한규태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준호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4일 신형 야간 투시경 20세트 분실 처리 후 밀반출, 현재 보관 장소는 부대 내 제3폐 창고 지하 보일러실 이중벽 뒤편. 준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동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위 이동욱,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주도, 병사들의 급여 갈취, 그리고 지난달 의문사한 고 박일병의 유서를 조작하여 자살로 위장, 원본 유서는 대위 관사 안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음.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혹은 알면서도 쉬쉬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억력으로 무장한 살아있는 증거가 쏟아내는 심판의 언어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야?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한 한규태 중령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다 죽여! 어차피 끝이야! 쏴버려! 한규태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박미선에게 겨누었습니다. 동시에 바닥에 있던 이동욱도 숨겨둔 단검을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준호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준호의 비명과 동시에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박미선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지시만 내리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여군 최초로 특전사 팀장을 역임하고 수많은 실전 작전을 거치며 맨몸으로 전장을 뚫고 올라온 전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한규태의 손가락이 방화쇠를 당기려는 순간 박미선의 군화발이 번개처럼 날아올라 한규태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퍽! 아!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박미선은 멈추지 않고 회전하며 그 반동을 이용해 한규태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 눌렀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한규태가 거품을 물고 꼬꾸라졌습니다. 그 시각 이동욱이 준호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숙여 이동욱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뻗은 팔을 낚아채 관절이 꺾이는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섬뜩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하! 이동욱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렸지만 박미선의 표정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이 꺾여 꼬꾸라진 이동욱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달꽂았습니다. 쾅! 흙먼지가 다시 한번 피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개입할 틈도 없이 대한민국 합참의장은 맨손으로 2명의 건장한 장교를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군복을 매모새를 고치지도 않은 채 바닥을 기고 있는 한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묶여있던 아직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그 쇠 십사가 쪽으로 한규태를 걷어찼습니다. 으아! 뜨거워! 살려줘! 뜨거운 프레임에 등이 닿은 한규태가 비명을 지르며 둥글었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가하려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선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허리춤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 철컥 장전했습니다. 총구는 한규태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내 병사들이 살려달라고 빌 때 너희는 어떻게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모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 힘으로 약자를 짓밟고 탐욕을 채웠다.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그저 제복 입은 깡패일 뿐이다. 박미선이 고개를 돌려 주위를 포위한 707 대원들과 헌병대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당장 끌고 가라. 계급장 다 뜯어내고 군형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 놈들이 횡령한 돈, 괴롭힌 병사들, 조작한 문서 하나하나까지 뼛속까지 파헤쳐라. 예,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달려들어 한규태와 이동욱 그리고 도망치려던 최만식 중사를 제압하여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애원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박미선의 총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박미선은 다시 준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특전사 의무관들이 달려와 준호를 결박에서 풀어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풀려나 바닥에 주저앉자 박미선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준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준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닿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에요. 저 믿었거든요. 우리 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대장님이잖아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준호의 말에 박미선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벙커보다 안전하고 그 어떤 요새보다 튼튼했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감찰실 차량들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아들을 의무관들에게 맡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더 거대한 악을 향한 선전포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교태와 이동욱은 꼬리일 뿐 그들의 뒤를 봐주던 더 큰 몸통 군단장과 사단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군단장은 지금 어디 있나? 현재 사령부 집무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 따위 필요 없어. 박미선이 헬기에 다시 오르며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직접 간다.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내 아들을 제물로 삼아 배를 불린 놈들이 또 누가 있는지. 블랙호크의 엔진이 다시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의 시선은 이제 철원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출발해. 그녀의 짧은 명령과 함께 거대한 복수의 태풍이 다시 한번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준호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멀어지는 어머니의 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이다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판사봉이 나무 받침대를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철문이 영원히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법정안. 피고인석에 앉은 두 난자의 어깨가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사단장의 비호를 받으며 백골 부대를 자신의 사유지처럼 주무르던 한규태 중령, 그리고 병사들의 비명소리를 즐기던 악마 이동욱 대위. 그들의 가슴에는 더 이상 번쩍이는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붉은색 수영 번호만이 그들의 초라한 가슴팍에 박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추상 같은 서리빨이었습니다. 피고인 한규태, 이동욱, 군형법 제14조 반란 모의 및 제78조 직권남용, 특수가혹행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이들과 연루된 모든 군인연금을 박탈하며 불명예 제대 조치한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해방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한규태가 핏발선 눈으로 재판장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입을 벌렸지만 곧바로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제압당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군단장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억울해, 억울하다고.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이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그들의 퇴장을 알렸습니다. 이동욱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폭군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대청소의 시작이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전국의 거실과 식당 그리고 군부대의 내무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3사단에서 발생한 조직적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군단장을 포함한 고위장교 1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박미선 합참의장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 작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화면에는 별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검찰단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그들이 횡령했던 무기 대금, 병사들의 식자재를 빼돌려 축적한 차명 계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조작했던 서류 더미들이 낱낱이 뭉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박미선 대장의 결단에 환호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길목, 서울 국군수도병원의 VIP 병동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하얀 침대 시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내며 평온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침대 곁에는 박미선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벗어두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얇게 벗겨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성 장군이 아닌 그저 아프고 지친 아들의 곁을 지키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깊게 패여 있었고 입가에는 지울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든 아들 김준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붓기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곳곳에 남은 멍자국과 붕대들은 그날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박미선이 화들짝 놀라 몸을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깼니? 목 마르지 않니? 그녀는 서둘러 물병을 집어들고 빨대를 준호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물을 삼키는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시원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준호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규태랑 이동욱은요? 준호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기징역이야.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거다. 그들이 쌓아 올린 더러운 탑도 모두 무너졌어. 군단장도 옷을 벗었고. 준호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들.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어. 박미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란색 봉투 겉면에는 의병 제대 심사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미리 준비해뒀다. 종이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군의관 소견서도 다 받아놨어. 신체적,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복무 부적합. 이 정도면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바로 집에 갈 수 있어. 너는 이미 국가를 위해 할 만큼 했어. 아니, 너무 많이 희생했지.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군대라는 위험한 곳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도 지키지 못했던 끔찍한 기억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가서 유학 준비 다시 하자. 네가 좋아하는 컴퓨터 공부 원 없이 하게 해줄게. 엄마랑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자, 준호야. 그녀는 서류를 준호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준호야, 무리하지 마. 아직 상처가.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느라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침대 난간을 잡고 기어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환자복 상의가 헐거워지며 그의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준호가 등을 돌려 어머니를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상의를 천천히 벗어내렸습니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멈추자 박미선은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등, 그곳에는 지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용접기로 지져놓은 십자가 모양의 흉터. 비록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붉게 솟아오른 켈로이드 흉터는 마치 쇠를 녹여부은 것처럼 선명하고 끔찍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남긴 낙인이자 그가 견뎌낸 고통의 증명서였습니다. 박미선의 손이 떨리며 아들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차마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에 강철 같던 대장군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준호야, 내 새끼.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젖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시 옷을 추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흉한 등을 그대로 드러낸 채 앞을 보고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아요.
박미선이 젖은 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예전에 유약하고 겁 많던 소년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쇳물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누가 잡나요? 제2의 한규태, 제2의 이동욱 같은 놈들이 또 나오면 그때는 누가 그들을 찾아내나요? 그건 헌병대와 검찰이 할 일이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박미선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못 봤어요. 어머니도 못 보셨잖아요. 제가 당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준호가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놈들이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빼돌렸는지, 사단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어디였는지. 저는 사진을 찍듯이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들의 범죄 알고리즘이 통째로 들어있다고요. 준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사진적 기억력을 가진 천재만이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흉터, 준호가 자신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놈들이 어디 숨는지, 어떻게 숨는지.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제대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준호야, 저는 남겠습니다. 정보사령부든 사이버 작전사령부든 상관없어요. 제 능력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력은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위에서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는 아래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쥐새끼들을 잡겠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 손으로 군대를 지킬 겁니다. 박미선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고 부활한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있는 한 명의 강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동료 군인으로서 느끼는 경이로움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이미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준호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셔츠의 단추를 잠그고 의자에 걸어두었던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별 4개가 박힌 견장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군복을 입는 소리가 절도 있게 들려왔습니다. 좋다, 이병 김준호. 어머니가 아닌 합참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준호 역시 침대 위에서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고통을 참아내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명령을 내리겠다. 넌 오늘부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특수정보팀으로 배속된다. 네 머리, 네 기억, 네 분노 단 하나도 낭비하지 마라.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뿌리를 찾아내는 칼이 되어라. 옙, 알겠습니다. 준호의 경례는 완벽했습니다. 아직 붕대를 감은 손이었지만 그 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미선은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모자는 가장 강력한 콤비가 되어 이 거대한 조직을 밑바닥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위에서는 별이 번개처럼 내리꽂히고 아래에서는 천재적인 두뇌가 그물을 칠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미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보좌관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의장님, 촬영 대기 중입니다. 국방부로 간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관에게 연락해. 내가 아주 특별한 인재를 보낸다고. 박미선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진군가처럼 들렸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준호는 찢어진 제대 신청서를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눈빛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찌릿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숨어있는 놈들. 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이 4번 바뀌는 물리적인 기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어 새 살을 돋게 하는 재탄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제1센터 중앙관제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웅웅거리는 냉각팬 소리가 마치 거대한 벌떼의 날개짓처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탄환이 초당 수억 번씩 오가는 최전선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 강단에 선 한 남자의 그림자가 푸른색 LED 불빛을 받아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전투복 소매 아래로 걷어올린 팔뚝에는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끔찍하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근육 위에 새겨진 고대 전사의 문신처럼 강렬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중사. 그는 지휘봉을 들어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네트워크망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 병실에서 보았던 그 도끼 어린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깊고 침착하며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총찰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전설이 된 남자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김준호가 묵직한 저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어란 무엇인가? 단순히 벽을 세우고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 좌우를 거느렸습니다. 군화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절도 있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교육생들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김준호가 멈춰서서 맨 앞줄에 앉은 신임 소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서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생명입니다. 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선도 국경도 없이 침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은 빛을 두려고 한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지옥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한 교육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교육생은 준호의 팔에 난 흉터를 힐끔거리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으셨습니까? 강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냉각팬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준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팔에 새겨진 십자가 형태의 화상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유로웠고 단단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쇠는 불에 달궈지고 두들겨 맞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흉터는 나를 무너뜨린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심판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고통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의지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도 그 의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힘입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뒤편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의실 뒤편의 유리창 너머 어둠이 깔린 복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별 4개가 박힌 정모를 옆구리에 끼고 뒷짐을 진 채 강의실 안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실루엣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했습니다. 합참의장 박미선 대장. 그녀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1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예 요원을 이끄는 리더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환희의 이슬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아들을 짓밟았던 자들이 어떻게 파멸했는지를. 이등병을 괴롭히던 대위는 군사재판에서 최고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후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되었고, 부패한 중령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조했던 사단장과 군단장들의 별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은 바로 저 아이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놈들의 비리 증거를 찾아내고 스스로의 손으로 그들의 목줄을 죄었습니다. 박미선이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잘 컸구나, 내 아들. 아니, 김준호 중사. 강의를 마친 준호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로 두고 모자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준호의 손끝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박미선의 경례는 태산처럼 묵직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인두가 살을 태우던 고통, 절망적인 비명, 그리고 복수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내렸던 손을 다시 펴 스크린을 끄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뜨거운 불도 자신을 녹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강철이니까요. 강의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김준호가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전사들의 뜨거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권력이 약자를 짓밟으려 할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철의 십자가를 짊어진 모자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서는 천둥 같은 권위로, 아래에서는 번개 같은 지략으로 그들은 악을 심판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급장의 별 개수도 굵은 팔뚝의 근육도 아닙니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마음,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타오르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박미선 대장과 김준호 중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담금질입니다. 김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통쾌하고 뜨거운 복수의 대서사시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정의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만 말입니다. 악인들이 벌벌 떨고 선한 자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악을 심판하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또 다른 정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정의에 대해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강력하고 짜릿한 심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